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군 복지회관의 특혜 갑질 의혹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구사단 복지회관에서는 소위 16첩 반상 갑질 논란이 있었죠. 사단 지휘부가 사적 모임을 위해 16첩 반상이나 특별 메뉴를 요구하고 심지어 아들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까지 했다는데요. 10명 남짓의 회관병들은 지나치게 많은 식사 준비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상급 부대인 1군단 복지회관에서도 갑질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회관병들이 고위 간부가 올 때마다 별 모양, 왕관 모양 냅킨을 접었다는 건데요. 이곳에서도 역시나 특별 메뉴를 제공해야 했다고 합니다. 인기 드라마죠. DP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군 고위 간부의 부당한 시중을 들기 위해 온 건 아닐 겁니다. 군 복지회관의 갑질 의혹과 부조리 관행이 하루빨리 뿌리 뽑혀야겠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호흡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감염병에도 주의해야 한다네요. 잠시 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김미정 감염병 조사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260여일 앞두고 경북 북부 지역의 총선 전망 그리고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7월 달에 폭우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네. 이번 참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예고된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폭우 참사 예방 및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번 폭우 참사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예, 이걸 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고된 재난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2020년 여름에 대한민국 장마가 이제 54일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당시에 이 장마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기류 변화가 원인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번 장마는 기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 때문에 나타난 구조적인 재난이라는 건데요. 예. 그 2020년 대한민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에는 폭염과 홍수의 증강을 기후 변화의 핵심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작년에도 그 슈퍼 태풍인 흰남노로 인해서 포항과 경주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처럼 매년 기후 재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군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라는 그런 표현을 좀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자, 특히 이번 폭우 그냥 폭우가 아니라 또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또 올해부터는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극한호우가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극한호우는 시간당 50mm씩 3시간에 90mm 이상 퍼붓는 비로
최근 25년 동안 그 발생량이랑 네. 그 전에 과거 25년을 비교해 보니까 무려 86%가 증가를 했습니다. 몇 차례나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최근 25년 동안은 무려 이제 419차례가 아.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 전에 25년은 225건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지난해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에 내린 비도 극한호우였는데 예.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심해지다 보니까 폭염, 폭우, 강풍 등이 지금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 이웃나라 일본도 그 지난달에 그 아키타현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로 많은 비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48도의 폭염이죠. 그래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네. 지구 반대편에는 48도가 넘는 고온이 또 기록을 경신하는 이것이 바로 현재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지구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진짜 극하네요, 날씨가. 네, 너무 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저쪽 경기도 여주인가요? 그쪽이 이제 38도 넘어서 최고 기온 기록했었는데 와 48도가 되면 어떨까요, 도대체? 그 정말 숨이나 쉴 수 있을까요? 네, 고령자들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고령자가 아니라 예, 예. 뭐 젊은 청년들도 야외 활동이 힘든 그러니까. 그런 날씨인 것이죠. 오늘도 뭐 상당히 더웠는데 내일이 아마 절정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예보를 제가 봤는데 내일은 더 더울 것 같다. 뭐 그런 네. 예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 폭염, 홍수 이제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기후 위기의 원인이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인간들의 막대한 탄소 배출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탄소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기후 재난 자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예.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취약합니다. 그 작년에 서울에서 이제 반지하 시민들이 돌아가셨고 올해는 또 농촌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이냐 경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든 경북이든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취약하다. 이른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후 정의 관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정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기후 정의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허승규 대표가 몇 번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뇌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질러피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구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책임이 큰 사람들보다 책임이 적은 사람들, 네. 뭐 청소년들이라든가 제3세계 국가라든가 농촌도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 먼저 원인에 있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높여야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환경 파괴를 많이 해온 선진국이라든가 탄소 배출이 큰 산업계에서 비용을 많이 내게 해서 네. 이런 난개발 못하게 또 석탄 발전소 못 짓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약소국이라든가 예. 가난한 나라에. 그리고 또 고탄소 배출하는 사람들에서 많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을 집중하는 것. 네. 즉 피해 예방에 있어서도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높이는 것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기후정의 관점의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정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 원칙을 높인다. 예,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대부분 이제 탄소 배출을 지난 뭐 100년 이상 많이 배출을 해왔고 그 결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고. 네. 이 기후 위기는 또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의 피해가 더 많은 이런 상황. 예. 기후 정의 관점에서 이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나 지역 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난 7월 28일 정부 여당의 당정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입니다. 예.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여당 보면 참 답답한데 이제라도 어쨌든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기후위기 관점의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100mm 비가 오는 거를 가지고 예. 제방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진짜 300mm 400mm 올 것을 예상하고 예. 국가 단위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가 좀 거시적인 걸 해야겠지만은 이번에 그 지역의 산사태처럼 사실 그 동네 지역 차원의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경상북도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경보 시스템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재난 문자가 시군 단위로 대피하라고 보내는데 예. 경북이 전국에서 땅이 제일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안동만 해도 저기 길안 끝하고 저 풍천 쪽 완전히 거리가 더 멀어서 그렇죠. 이것을 읍면동 단위로 문자를 발송하는 거 어떠냐라는 예.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예. 마을별로 대피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게 하는 것을 지금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피소도 새롭게 점검하는데 대피소. 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르면은 산사태 취약 지역 대부분 마을 해관 경로당이 대피소로 지정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번 산사태처럼 대규모 흙더미가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면은요 예. 대피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데도 산자락 밑에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사태 발생했을 때 흙더미들 토속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 이제 산밑이라고 안전한 게 아닌 것이죠. 예. 이와 함께 민첩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를 통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피관리 체계 노인, 장애인, 외국인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하면서 중요한 것은 재난대응의 원칙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관점에서 예. 이렇게 종합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대피소를 재정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럼 저 밑에 좀 안전한 데다 새로 지어야 되나? 건물을 그런 좀 의문도 들고 아니면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그쪽에다가 방어벽 같은 거 있잖아요. 담벼락 약간 높게 해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거라도 좀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 놓으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 중앙정부의 지침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현장에 맞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죠. 예산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집집마다 이제 방어 담벼락을 이렇게 좀 세우면 좋지만 그럼 현실적으로 좀 힘들면 마을회관, 경로당만이라도 좀 그걸 세워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회복력 관점에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회복력 관점에서 이거 무슨 뜻이죠? 네, 회복력.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 어떤 시스템이 내부나 외부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을 극복하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입하면은 기후 회복력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위험 영향에 대해 대처하고 회복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전반적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교하면 돼요. 몸이 아플 때 사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복이 되려면은 약만 잘 먹어서 안 되고 평소에 영양도 좋아야 되죠. 근무 시간 또 적어야 되죠. 수면 시간이라든가 행복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폭우에 대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우리 도시와 농촌이 전반적인 재난에 대해서 사회, 경제, 생태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라는 총체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재난에 대비한 평소에 그런 어떤 훈련
그러니까 예방책, 대처법 이런 걸 좀 튼튼하게 매뉴얼 같은 거를 확립을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 폭우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후 회복력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충북 오송 참사 같은 경우 제방을 쌓았는데 이게 부실하게 만든 거예요. 임시 제방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땜질 처방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이런 폭우나 홍수 취약 지역의 어떤 건물과 관련된 인프라, 규정도 건축법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제방과 같은 제어 시설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도시에 녹색 기반 시설들이 많아야 물을 잘 흡수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지표면을 흐르는 빗물을 유거수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투가성, 물이 안 들어가는 표면 이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홍수에 취약하거든요. 예. 그러면 도시에 어떤 숲이라든가 녹색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경보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 어떤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가입의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곳곳이 재난에 안전한 이런 녹색 도시를 만드는 것이 예. 바로 회복력의 관점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내년 여름 오기 전에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네. 대책은 사실은 당장이 안 돼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예.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서 지역사회, 민간, 행정, 의회가 정말 합심을 해가지고 예. 좀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 폭우 참사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회복력이 있는 도시와 농촌 구조를 만들어야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아직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고 또 두 분의 실종자 수색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앞으로는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호우 피해 지역은 복구 활동이 한창인데요. 수해 지역은 감염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야 할 텐데요.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조사과의 김미정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연구원은 영천에 위치한 도직속기관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가 유행할 때 24시간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수행한 도내 유일한 법정 시험 검사 기관이고요. 예. 식중독 원인균 등 다양한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우리 생활과 직결이 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는 기관입니다. 예. 또한 연구원이 보유한 첨단 분석기기를 활용해서 저희 지역대학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도내에 있는 유일한 법정 시험 검사 기관이다. 네. 다양한 감염병 검사, 환경 모니터링, 또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 바로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지역에서 수해가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수해 지역에서 감염병 발생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크게 나누면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과 모기매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라고 하면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네. 주로 설사나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대표적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병명을 말씀드리면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또 수해 지역은 모기 증식이 아주 쉬운 환경이어서 일본내염, 말라리아 같은 모기가 매개체로 작용하는 감염병도 발생하기 쉽고 또 오염된 물 등에 이제 직접 피부가 노출이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안과 질환 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상당히 네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들어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살모넬라균 감염증, 일본 내염, 말라리아, 이렇게 등등, 피부염, 안과 질환 등등 여러 가지 감염병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해 지역에서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위해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네, 모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제대로 손 씻기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요. 손 씻기. 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고요. 네. 또 물은 꼭 끓여서 마시거나 안전하게 포장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 수해 지역 중에 마을 상수도 시설이 유실돼서 대체 수원의 어떤 수질 검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요. 네. 일반 세균 같은 그런 미생물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끓여서 음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네.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바로 드시고 또 도마나 칼 등은 좀 이렇게 식품별로 채소와 육류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서 따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물은 끓여서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물이 고인 곳에서는 이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모기는 일단 물이 고여 있는 곳이면 유충 서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떤 침수가 일어나는 지금 지역, 그러니까 물이 많이 불어난 곳은 당연히 모기 발생이 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 10월 정도까지는 야간에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또 모기가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좀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또 모기 기피제는 한 서너 시간 간격으로 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
집 주변에 이렇게 모기가 살 수 있는 이런 고인물은 좀 빨리 제거를 하고 가정 내 어떤 방충망을 좀 정비하거나 뭐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뭐 일본염, 말라리아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모기로 인한 질병이 많다고 들어서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의해야 될 그 모기 관련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이제 저희 법정 감염병을 한 7종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뭐 말라리아, 뭐 일본내염, 뭐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댕기열, 뭐 항열 뭐 이런 종류로 이제 7종 정도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저희 나라는 이제 말라리아와 일본내염은 이미 이제 국내에 토착화된 질병이고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이제 5종은 모두 동남아 등 이제 해외에서 유입돼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저희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이제 443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401명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42명이 이제 해외 유입자로 작년 대비 말라리아 환자가 한 3배 넘게 발생을 해서 질병청에서 지금 방역을 강화하고 또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이 말라리아가 거의 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국내에서 발생이 많군요. 네네. 그리고 예. 또 일본 내염은 이제 올해는 아직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로 9월에서 한 10월 사이에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이제 필요한데 일본 내염은 근데 대부분 이제 무증상 또는 뭐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지만 아주 드물게는 또 내염으로 진행이 되면 뭐 고열, 경련, 마비 등 심각한 또 증상이 나타나고 그중에 또 20에서 한 30%는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국내 일본 내염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11명 발생은 했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20-30%나 되네요. 일본 내염 같은 경우. 근데 다행히 작년에는 11명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없었다. 예.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자, 기후변화로 이제 모기 생태도 변화가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모기와 관련해서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네네. 그 질병청과 함께 이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3월 중순부터 이제 10월까지 그 일본 내염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 2회 채집된 모기 중에서 이제 일본 내염을 일으키는 그 작은 빨간지 모기가 처음으로 출현을 하면 이제 주의보 발령과 함께 전국적으로 이제 방역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제 해마다 이게 출현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모기 주의보가 3월 23일 발령되었고 작년보다 한 19일 정도 빨랐습니다. 근데 이제 경보 발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 2회 채집된 모기에서 1일 하루 평균 개체수 중에서 작은 빨간지 모기가 이제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한 50% 이상일 때 이제 경보가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며칠 전에 7월 26일에 부산 지역에서 작은 빨간지 모기가 전체 모기의 91.4%를 차지해서 전국에 이제 일본 내염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군요. 부산에 전체 모기 중에 90% 넘게 다 작은 빨간지 모기였다. 네네. 그래서 경보가 발령됐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일본 내염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이제 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니겠네요. 부산에서 이 정도로 많이 발생했다면은. 저희도 이제 아직 경보는 아직 뭐 발령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뭐 곧 9월이 되고 하면 경보가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댕기열 환자는 어떻습니까? 댕기열. 그 최근에 이제 뭐 해외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댕기열 환자는 주로 이제 동남아 여행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국내에서는 아직 댕기열 환자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인하는 댕기열 환자는 아직 발생한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꾸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질병청이랑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역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항공이라든지 공항에서부터 환자들 이제 의심이 되는 이제 그 분들부터 이제 검사를 해서 댕기열 환자 발생을 이제 조기에 그 찾아내도록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남아 여행하실 때는 이 댕기열 예방 주사인가요? 그거 맞고 가지 않나요, 혹시? 근데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예방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예. 일단은 가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그렇군요. 예, 댕기열도 주의해야 되겠고. 자,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서 우리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무료 수질 검사 TF팀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네. 이제 해당 시군의 공문을 통해서 어떤 현황을 좀 파악한 후에 수질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수해 복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생활 용수랑 그다음에 뭐 식수 대체 수원에 대해서 수질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 감염병 분야에서는 이제 감염병 집단 발생 및 그 유행에 대비해서 이제 수인성 식품에게 감염병 및 코로나 등 호흡기 감염병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일단 감염병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질 검사, 또 수해 복구 활동, 또 감염병 신속 대응반까지 운영하고 계신데 그 수질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마을 상수도 유실 지역에 이제 생활용수랑 식수로 사용할 대체 수원으로 저희가 예천에 이제 3곳 그리고 영주 4곳에 예. 지하수랑 농업용수를 검사했는데 예. 미생물 항목이 좀 부적합으로 나타나서 그 염소 소독약을 좀 투입하거나 아니면 끓여서 음용하시라고 지금 저희가 신속히 통보를 하였고요. 예천에 2곳 이제 지하수랑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부적합 항목 유해 물질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활성탄으로 흡착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필터로 여과를 하면 쉽게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의 김미정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은 많지 않고 할 얘기는 많고 해서 자,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부터 보고 오늘의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9일, 31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1.2%로 직전 조사 대비 2.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고요. CBS 노컷뉴스가 아덴서치에 의뢰를 해서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38%로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58.6%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TK 지역입니다. 이 조원 CNI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 54%로 12.2%포인트가 직전 조사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한 주만에? 네. 예. 그러니까 한 주 만에 12.2%가 상승했고요. 또 보수층은 8.3%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77.8%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5.2%가 상승을 해서 55.7%. 그러니까 TK 60대 이상, 이른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주부층도 올랐습니다. 주부층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더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는 소폭 올라갔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보시면은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조원 CNI 또 노컷뉴스 RNST 조사입니다. 자, 먼저 조원 CNI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39.1%로 직전 조사 대비 올랐는데 대통령 지지율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40.9%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갔고요. RNST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7.2%로 직전 조사보다 올랐습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43.3%로 직전 조사보다는 내려갔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 변수로 분석을 해보면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고 국민의힘이 동반해서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는 수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혜 문제가 조금 가라앉고 이제 폭염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현장도 이권 카르텔로 잡겠다. 물론 이제 이권 카르텔은 상당히 양분되는 이슈입니다. 이권 카르텔로 규정을 하고 타겟으로 만드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또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예,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민주당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번 주 이슈 가장 큰 게 뭐니 해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이 아닐까 싶은데,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 장악 논란에다가 아들 학폭, 또 그 아들 학폭 무마 논란, 여기다 또 부인의 또 인사청탁 논란까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명을 강행을 했는데요. 어제였죠? 또 이동관 후보자가 공산당 언론을 또 말을 해서, 이제 공산당 언론은 언론도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 공산당 언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자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공산당 언론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전국의 태풍이 될 것이 바로 이동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인사청문회 때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이 없다면 임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 8월 23일, 24일쯤 이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방금 전에 허한구 앵커처럼 가짜 뉴스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공산당 같은 언론이 있는데 그런 언론은 언론도 아니다. 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다고 판단하는 언론사 또는 언론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으로 자시하지 않겠다.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상당히 이렇게 되면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되어 있는 정치권이지만 이게 중도도 있고 MZ세대도 있고 무당층이 있기 때문에 또 언론계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그라들기가 힘든 게 당장의 방송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고, 실제로 8월 23일 이후부터 24일부터 방통위원장 임기를 한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 또 김현 야당 몫이죠. 예. 방송통신위원회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임명이 안 되는 게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후보자 야당목입니다. 지금 한 석 달인가 넉 달째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방통위원회에 실제로 남는 거는 위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의 여당 몫의 위원장만 남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꾸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는 이 정치적으로 극도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정치적인 충돌, 하반기에 정치적 충돌의 가장 큰 해오리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일 테고, 여기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이동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여기서 지금 그냥 탁 깨놓고 말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그 공산당 언론 있잖아요. 발언한 거. 이거 지금 KBS, MBC를 두고 얘기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걸 데이터 전문가인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가짜 뉴스와 지금까지의 이동관 후보자의 발언 방향을 본다면
대체로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반발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언론사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좀 틀린 거 아닌가요? 그 공산당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 관영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에서 그렇죠. 시키는 대로 방송하는 그 언론이 공산당 언론인데. 그러니까요.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그리고 되면. 이념 성향대로 특정 방송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속에는 다양한 또 성향의 이 패널들이 또 참여를 해서 그 패널들의 비중이 어디에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산당 언론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순간 이건 또 엄청난 파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렇게 또 대결 구도가 되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었던 방송사와 통신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대결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말로는 어제 그냥 뭐 거의 공식적인 첫 기자와 나눈 인터뷰였는데 이런 말을 딱하니 던져놔서 상당히 파장이 컸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임기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중요합니다. 지금 국정원의 문건도 MB 정부 때 홍보수석실에서 관여됐던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제시되고 있고 또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아내가 이 돈다발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고 이것을 민정수석실에 이야기했고 또 자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이곳저곳에서 야당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 방송 언론 정책을 어떻게 하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장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보낼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중도층이나 MZ세대나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부터 진영 대결 구도로부터 자유로운 무당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자칫 방통위의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당장 취임하면은 뭐 KBS 2라든지 뭐 MBC, YTN, 뭐 EBS 다 민영할 거 아니냐, 1공영 다 민영 체제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KBS 이사회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MBC 속보에 나왔는데 MBC 박문진 뭐 이사장이라든지 뭐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하겠다 뭐 이런 속보도 나왔던데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전적이 있잖아요. 전적이 그 방송 장악하려고 시도했던 그래서.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 수사로 그 MBC 특히 이제 MBC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 장악 그 수사로 이제 드러났었고 당시에 근데 이동관 그 홍보수석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처벌이 안 됐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인물을 다시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겠다. 상당히 참 갈등이죠. 이번 달 내내 좀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방송과 관련된 갈등, 물론 이제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 보도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돌과 대결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또 관련되는 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중간지대에 있는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하지 않는 또 평론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과정은 이걸 얼마나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방통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충돌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겠죠. 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왜 10월 퇴진설 나왔고 뭐 총선 불출마설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혹시 뭐 확인된 거 뭐 취재하신 내용이 있나요? 이에 대해서? 저도 장성철 소장과 방송 때문에 사실 몇 차례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본인은 상당히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서도 사실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또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배경만 먼저 데이터상으로 따져본다면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는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 또 대북 선거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파일
8일 날 또 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내용이 상당히 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이제 10월쯤 나온다고 하니까 퇴진설이 나오는데 제가 이 결과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말고의 대안이 있을까요? 이 조원 CNI가 리서치뷰가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던 이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관련된 조사 결과인데 진보층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려 58%입니다. 아이고 절대 다수. 그리고 2위가 이낙연 전 대표인데 최근에 명락회동을 했었죠. 11%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진보층 내에서 진보층 응답자 내에서 58% 거의 60% 가까이가 10명 중 6명이 이재명 대표. 11%만이 이낙연 전 대표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0월 퇴진설이 장성철 소장 퇴진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주당 내에서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때문에 정말 시끌시끌하네요.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또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또 설화를 일으키기도 했고, 또 노인 폄하성 발언이 또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고, 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안 붙였죠. 그러니까 윤석열 밑에서 임기 맞춰서 아주 치욕스럽다, 창피했다 이런 발언을 또 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하네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보도를 보면 이제 화한구 앵커께서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윤석열 정부 밑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을 임기를 마쳤다고 하는데 3년 임기를 마친 사람은 또 유일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왜 했을까? 그래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줄여야 된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여론 반응이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위기거든요. 그래서 10월 퇴진설도 나오고 뭐 김두관 대행설도 나오는 이유가 김두관 또 의원은 또 본인은 또 아니다 이렇게 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라시 같은 소설이다 상상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김두관 의원은 두관 가슴이 두관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혁신위원장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위기라고 판단했대. 그래서 이제 외연을 확대하고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 핵심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MZ세대 또 무당층 또 수도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또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헛발질을 해버리면 오히려 지지층까지도 떨어져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은 혁신위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혁혁위 이야기를 해요. 혁혁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는 정치적 발언은 그냥 최대한 줄이고 어디 행사 나가더라도 일체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행사만 쭉 주제를 하고 본인의 입장, 본인의 생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쇄신을 적극적으로 더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거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역할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동안 당에 쌓여있던 그런 리스크들을 해소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리스크가 돼버렸다.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김은경 혁신위원장 최근에 이제 잦은 발언 이렇게 과격한 잦은 발언을 보면은 이분이 다음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또 해보긴 했습니다. 방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굳이 노인 비하성으로 들릴 수 있는 폄하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60대 이상도 민주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나 민주당에 투표할 수 있는데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과 또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